그래서 인종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현장의 영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도에서 방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국내에서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많은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싸움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올리가르히들 사이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다게스탄 정치인들과 체첸 수장 카디로프가 대립 중입니다. 이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갈등이 숨겨지지 않는 것은 러시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푸틴은 역사적으로 올리가르히의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의존했고 모든 압박이 그와 이안에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역할에서 물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올리가르히들 간의 싸움이 언제든지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푸틴의 보시 싫어요를 누를 수 있어 여러분의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제이슨 지스트 모드가 다시 함께합니다. 그는 저희 첫 번째이자 최초로 재출연한 게스트이며 키포스트 특별 통신원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은 저녁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푸틴 정권의 경제적 문제와 이로 인한 올리가르히 내분, 푸틴의 우크라이나 철수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공유하셨는데 그 보고서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러시아 내부에서 여러 일이 벌어지지만 서방 언론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 러시아 경제는 매우 엉망입니다. 러시아는 경제 성장 주장하지만 그 뒤에는 불안한 진실이 있습니다. henki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약 27%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석유와 가스에 매우 의존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상황이 러시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석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목표를 유지하지 않은 국가들을 벌주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 예산은 배럴당 72달러 기준이지만 현재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러시아는 큰 재정 적자와 루블화 평가절하를 겪게 됩니다. 루블화가 달러당 120이 13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이 통화 가치가 22-35% 하락하고 27% 인플레이션을 겪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 문제들은 심각한 국내 현안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를 늦추려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20일이지만 오랫동안 8비였습니다. 정부는 마치 사탕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남발했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업계에 거대한 거품이 생겼습니다. 모든 거품이 그렇듯 결국 터질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러시아 상황을 주시하며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올리가르히들 사이에서 싸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정부에 있는 다게스탄 정치인들과 체첸의 수장인 카디로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싸움이 숨겨지지 않는 것은 러시아 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푸틴은 올리가르히들에게 핵심 역할을 했고 모두가 그에게 의존해 모든 압박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끼리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가 그 역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과두정치 집단 내 갈등이 언제든 격렬한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생산 문제로 약간 대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석유 수출국 기구 지침을 따르지 않는 건가요? 기름값이 오르면 러시아의 이득인데 그들의 딜레마는 뭔가요? 러시아는 흥미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석유 생산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러시아는 돈을 어디서 구할지 고민해 왔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제재로 러시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석유를 처분하고 석유를 파는 것이 그들이 가진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석유를 많이 팔고 있고 이것이 거의 유일한 현금 마련 방법입니다.
다시 초점을 조금 돌려보자면 우리는 체첸 지도자와 다게스탄 억만장자 사이의 내전에 관한 많은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푸틴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까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리고 그 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러시아 내부에는 많은 긴장이 있습니다. 우선 체첸의 수장 카디로프가 러시아에서 수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대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립하는 사람들은 다게스탄 출신 러시아 정부 인사들입니다. 그들은 카디로프가 사업을 빼앗는 걸 원치 않고 둘의 싸움도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지난주 러시아의 첼라빈스크 등에서 심각한 인종 폭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체첸 자체에서 누군가가 그곳에 주둔 중인 러시아 군인들에게 총격을 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여러 일이 일어나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제 생각에는 러시아 언론도 이런 일에 대해 보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가 더 많은 폭력이나 유사한 생각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내부 상황을 알리면 그렇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숨기려 하며 모두가 러시아가 잘 나가고 삶의 질이 높다고 믿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압니다. 텔레그램 덕분에 많은 이들이 사건 영상을 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종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영상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고, 국내에서 방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특히 철도에서 방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많은 영상 덕분에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내의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많은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인이 온순해 푸틴에 맞서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규모 시위는 예상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정부를 지지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덱스 검색 결과, 구글 검색 결과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것을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로스토프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가 로스토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라거나 정부를 전복하지 말라고도 푸틴을 지지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병사들에게는 와인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 남부 사령부가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 중심지인데 그곳 사람들이 정부에 반대한 이들을 지지하는 것은 아마 매우 나쁜 신호일 것입니다. 러시아 내부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뭔가가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징후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면 언제든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또한 러시아 민족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지역에 많은 군인들이 오고 죽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곧 폭발할까요? 러시아는 식민지 열강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물론 러시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랴티아가 좋은 예입니다. 부랴트족은 소수민족으로 전 세계 약 55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랴티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 출신 남성은 모스크바 출신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 확률이 75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랴트족은 아시아계 외모와 불교 신앙 때문에 모스크바 사람들에게 멀게 느껴집니다. 이들은 거의 외국인처럼 여겨지며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러시아 민족보다 더 쉽게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실제로 북한 군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어머니들이 푸틴에게 포로 교환 협상을 강요한다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잡힌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붙잡힐 거라 전혀 예상 못했던 거죠. 맞죠? 또한 소련 붕괴 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반대 시위를 러시아 어머니들이 먼저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비슷하다고 연결짓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을까요? 러시아 어머니들은 언제나 적극적이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80년대, 90년대, 오늘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화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도 그들에게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보기에도 너무 나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밖에서 내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감옥에 넣는 건 정말 보기 안 좋은 암이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그들에게 절제된 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대만큼 잘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중의 관심을 더 끌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쿠르스크 주 약 1000제곱킬로미터가
우크라이나에 점령된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인들도 러시아가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 블라디미르 푸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침공당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예상한 3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맞아, 알겠어. 지금 가장 큰 소식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거고, 최근에 북한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인정했어. 그들은 우리가 군대를 파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 푸틴도 그걸 인정하면서 그건 자기네 일이라고 했어. 하지만 나토가 군대를 보내거나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 하면 그건 또 어떻게든 러시아 일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이게 얼마나 큰 확전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통화하기 직전에 나토도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했어. 그게 나토의 첫 번째 공식 확인이었지.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있는 북한군에 대해 그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분명히 그들은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거기 있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일부는 고기 방패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난 전혀 동의하지 않아. 북한이 1만 명 병력을 단순히 총알바디로 보낼 가능성은 매우 낮아. 이유가 몇 가지 있어. 첫째, 러시아는 하루에 1000명까지 이를 수 있어. 동부 우크라이나의 포크로스크를 상상해봐. 러시아는 하루에 약 1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 1만 명의 북한군이 있다면 일주일 반이면 다 사라질 거야. 그건 누구에게도 좋은 투자가 아니지. 내 생각엔 그들이 기술 지원하러 올 가능성이 더 크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온 미사일이나 북한이 익숙한 미사일 시스템이 있어. 아니면 겨울이 시작돼서 그들이 전쟁을 배우러 올 수도 있어.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전쟁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들은 실제 전쟁을 이해하려 최대한 경험을 쌓고 있어. 그래서 나는 북한 사람들이 단순 보병이 아니라 기술 문제를 돕기 위해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 중국은 어때? 브릭스 회의 끝났고 전쟁도 확산 중인데 중국은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는 걸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건 아마 중국의 경제적 여건에 타격을 줄 것 같아. 중국이 북한이 러시아와 더 깊이 관여하기로 결정한 걸 보고 기뻐할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지. 동시에 어쩌면 그게 중국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어. 중국이 서방, 북한, 러시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중국은 그 역할에 유니클리 적합해. 그래서 내가 보기엔 우리가 중국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살펴본다면 특히 그들이 대만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래. 아마도 중국은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중요한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들을 통해서만 안정이 올 수 있고 중국 없이는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중국이 아마도 여기에 전략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리고 조금 전에 브링어 프로크쇼프스키가 말했듯이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러시아가 마피아 국가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제가 당신의 영상 중 하나를 봤는데 참고로 그 영상은 위와 아래에 링크해둘게요. 그리고 당신은 트위터에서도 볼 수 없는 흥미로운 점들을 언급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탄광이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옛날식 제국주의와 같습니다. 이번 전쟁 내내 우리는 러시아가 항상 하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그건 가능한 한 많은 천연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두드러지는데 2022년 침공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동시에 지도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천연 자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천연 자원과 산업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 없이 무너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다양한 상품 시장을 독점하려 했으며 이를 흡수하고 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푸르크호르스라는 마을입니다. 러시아는 그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 하루에 1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다지 전략적 가치가 없는 마을을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며 차지하려고 하는가? 답은 물론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탄광이 있고 그 석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석탄으로 강철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강철은 한때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 탄광을 차지하게 되면 그리고 그 탄광이 러시아의 손에 들어간다고 상상해봅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연간 석탄 생산량이 약 700만 톤에서 250만 300만 톤으로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연간 약 1200만 톤을 생산합니다. 철강은 유럽연합이 제재를 꺼린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는 유럽이 러시아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경쟁력을 완전히 없앤다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석탄이 충분하지 않으면 석탄을 수입해야 하고
석탄을 수입하게 되면 철강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시장에서 팔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 분할로 우크라이나가 경쟁하지 못하면 러시아가 유럽에서 경쟁할 수 있고 이것이 러시아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경제 문제이며 러시아 정부가 아니라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이 이득을 봅니다. 하지만 푸틴은 그들이 계속 협력하도록 만족시키려 노력합니다. 이것도 전쟁 시작 때 읽은 흥미로운 이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소련 해체 후 국가들이 유럽으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히 폴란드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 성장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던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 사람들은 국경을 바라보며 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련 시절과 같습니다. 국경 너머 서독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았죠. 러시아 지도자들은 어떤 나라가 서방과 가까워지면 경제 전망이 나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케이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러시아 자체는 자국 국민들이 러시아가 아닌 곳에서 삶이 얼마나 더 나은지 깨닫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밖을 보면 구소련 공화국, 특히 발트 3국 모두 유럽연합에 가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토 회원국이고 번영하고 있으며 성공적입니다. 그들의 국민들은 행복하고 삶의 질은 해마다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러시아인은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평균 유럽인은 소득의 15%를, 러시아인은 50% 이상을 식비했습니다. 평균 러시아인은 매우 가난하며 경제 상황으로 더 악화될 것입니다. 또한 크렘린은 자국민의 삶을 개선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체계적인 부패, 그리고 러시아가 세워진 전체 시스템이 변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변화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러시아는 국민 만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 특히 러시아를 보면 나쁜 지도자가 없으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지마야 소련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가 적어도 동맹국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군사 지원, 무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F-35를 탐지하지 못해 러시아 명성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기술적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러시아의 명성이나 러시아 동맹국들이 그들의 장비를 구매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러시아의 명성은 군사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완수할 수 없다는 점이 지금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자유지역 인구가 약 2,500만 명인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1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대에 분명히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기술이 러시아보다 훨씬 우수함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란 등에 제공된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의 약속과 달리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군사 장비 구매자를 찾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현대 경제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 군대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실래요? 그래서 이란 지도부에게는 지금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선전을 너무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강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헤즈볼라가 소멸된 것을 보면 이란이 이 지역에서 예전처럼 영향력 행사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란은 여전히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지만 러시아처럼 상당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군대가 더 이상 큰 자부심이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북한도 이런 믿음을 갖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적어도 제 생각에는 또 다른 큰 사태의 격상은 러시아가 후티 반군에게 민간 선박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관련 사안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궁금합니다. 정부가 언론 보도만으로 반응하길 원하지 않는 점도 사실이죠. 하지만 북한 관련 일도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또 생기는데 서방에서 더 강경한 대응이 나올까요? 러시아가 해상 운송로 공격 테러리스트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서방 상업에 타격을 줍니다. 러시아는 후티 등 테러 조직을 지원하며
테러리스트와 오랫동안 협력해왔죠. 기억나시죠?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 후 며칠 만에 하마스 지도부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과 매우 가까우며 러시아도 협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테러 조직들이 서방의 이익과 재정적 이익을 공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서방에 대한 비대칭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말이죠. 목표는 고통을 주고 더 많은 혼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서방이 러시아보다 훨씬 우월해 후티 반군을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와의 연관성도 더 드러날 것입니다. 골격 측정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러시아는 정보전에서 정말 뛰어난 것 같고 특히 서방에서는 우리가 그저 따라잡으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가 무언가를 퍼뜨리면 기관들은 그걸 반박하거나 대중의 가짜이며 러시아 발임을 알리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러시아는 이미 새로운 걸 소셜미디어에 퍼뜨립니다. 그게 선거에 얼마나 영향 주고 러시아에 얼마나 도움되는 걸까요? 그래서 러시아는 얼마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정말 영리한 것이었죠. 그들은 전투에 들어갈 때마다 전투가 벌어질 지형을 자신들이 선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치러질지 적이 결정하게 두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만약 나토와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재래식 전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술과 러시아의 기술은 밤과 낮처럼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경쟁력을 갖고 실제로 전쟁을 원한 곳은 정보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전은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종교적, 그리고 기타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캐나다뿐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처벌 위험도 낮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나토의 수도를 공격한다면 거의 즉각적으로 매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면 비용이 매우 적게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누가 정말로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처벌받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잡으러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불량 세력, 해커, 선종아들과 협력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서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선거 개입도 있습니다. 이는 서방만의 문제가 아니죠. 최근 조지아 선거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둘러싼 큰 논란이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도 칠러 정당이 승리했으니까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몰도바와 조지아 모두 러시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조지아에서는 이미 시위가 시작됐고 야당은 선거 결과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대통령도 선거 조작과 배후에 러시아 세력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사악한 세력이며 민주주의가 큰 기회의 창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지아에서 했던 것처럼 선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논쟁을 불러일으켜 러시아가 이를 증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선거 대신 서로 미워하며 분열하게 됩니다. 러시아에게는 많은 선거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이기느냐보다 그 선거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러시아가 선거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고 한 나라의 시민들이 더 이상 단합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러시아에게는 승리인 셈입니다. 러시아가 나토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러시아가 나토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못 이긴다면 나토 상대로 승리는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재래식 전쟁에 해당합니다. 러시아가 나토와 전쟁할까요? 제 생각엔 이미 전쟁 중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나토 및 그 국가들의 영향력에 맞서 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분명히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지만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고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매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조용히 있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면 러시아가 제대로 행동하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사람은 서방의 레드라인이 무의미해 보일 때 더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유럽과 미국에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맞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이 방금 열렸지만 나토 대응책은 아니며 경제적 모임에 가깝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시사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러시아는 브릭스가 나토에 맞서는 세력이 되고 그 국가들 사이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사실은 브릭스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그 이유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브릭스 국가는 다른 브릭스 국가들보다 서방 국가들과 무역이 더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신들처럼 개발도상 국가만 독점적으로 엮이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러시아는 시진핑이 중국 등 큰 나라들이 달러를 버리거나 중국 경제 해가 될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수년 동안 일관되게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당연히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다른 브릭스 국가들을 위험한 행동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려 했지만 아직 크게 성공하지 못한 듯합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이슨. 특히 당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출연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당신의 채널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다른 채널이나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위쪽 카드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이슨에게 구독도 해주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